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을 당한 이후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중이죠. 수술 받았고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오늘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문병을 갔는데 직접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병원 앞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우선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그 목소리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나서 현재 중환자실로 회복 치료 중에 있고 언제 일반 병실로 다시 옮기게 될지는 오늘 내일 좀 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현재 깨어나셨고요. 이렇게 호전 상태를 보면서 중환자실에서 나오시게 되고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되면 그때 이제 소통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목 부위 1cm 열상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열상은 피부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 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서 내경 정맥의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내경 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입니다. 환자는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드시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나오신 강청희 전 부회장은 최근에 민주당에 영입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민주당 분들, 다른 분들과 함께 나와서 브리핑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인 서울대 병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준비된 얘기인데요. 자, 표선우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얼마나 회복됐고 어떤 상태인지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 현재 의식은 있지만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물만 마시면서 항생제 등 회복에 필요한 약물을 정맥 투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의료진이 실시했던 각종 지표 검사에선 양호한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인 강청희 전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 대표가 진행했던 단식이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좀 더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있는 중환자실은 하루에 한 번 가족만 면회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엔 부인 김혜경 씨가 이 대표를 찾았고 오늘은 이 대표 가족이 병원에 없었던 관계로 천준호 비서실장이 면회를 마쳤습니다. 이 대표의 퇴원이나 일반 병동 이동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지지자 등 유튜버들이 모이면서 이곳 병원은 작은 소란이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뭐 지지자들의 모습 약간 좀 뿌옇게 된 상태로 좀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제 병원 앞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김부겸 전 총리가 다녀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비서실장과 약 짧은 10분간의 대화만 마치고 나왔는데요.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벌어진 일을 정치 테러라고 규정하며 분노했습니다. 환자분을 뵐 수는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 가족들이나 우리 옆에서 고생하는 당직자들한테라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는데 온 국민이 여기까지 지켜오고 키워온 민주주의에 대한 이 정면 공격 행위입니다. 김 전 총리와 함께 이른바 3총리로 불리는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는 아직 구체적인 문병 계획은 잡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 대표가 일반 병동으로 옮긴 뒤에 면담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 보면 이른바 3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살짝 긴장관계 또는 어떤 분은 대치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가라앉았죠. 그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김부겸 전 총리의 발언을 보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이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상황과 관련해서 좀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회가 열렸거든요. 당초에는 이재명 대표도 여기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뭐 상황이 이렇으니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내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로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어제 테러를 당하셨습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범죄행위를 넘어서서 자유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시다. 자, 상황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하고 약간의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위로를 하고요. 빠른 회복을 원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이거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이동이 됐다. 그렇다면 약간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자, 속보가 더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대표실은 당분간 면회할 상황은 안 된다.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당분간은 면회가 어렵다. 요 내용입니다. 오늘 김부겸 전 총리도 서울대병원 찾았지만 직접 이재명 대표 얼굴을 보지도 못했거든요. 일단 오늘 일반 병동으로 이동을 했지만 면회는 당분간 좀 쉽지 않다. 이런 내용까지 속보로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나와 있는데요.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뭐랄까요, 위로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거는 대처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을 내놨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나 아니면 뭐 정무수석 등이 향후 지금 당장은 좀 면회가 안 된다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병을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주 높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그런 환자 치유 과정으로 인해서 뭐 1일 1회 면회만 지금 되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지금 참석하고 있지만 지금 면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신년 인사회에서 저렇게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발언을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나 야당을 향해서 저 정도의 어떤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신년 인사회라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해 어떤 비전을 갖고 생활을 하자, 뭐 정책을 갖고 취재해 나가자 이런 거를 밝히는 자리인데 이재명 대표의 정치 테러로 인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비서실장 등 정치권 인사들의 그런 면회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봐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정치 테러를 당한 건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정치의 화합적인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뭐 아직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뭐 비서실장 정도, 이 정도 인물이 문병을 향후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꺼이 상황이 되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글쎄요. 여야 관계가 좀 부드러워질까요? 이런 걸 계기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꼭 야당 대표가 저렇게 피습되고 난 다음에나 화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씁쓸한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뭐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대로 한 번 가가지고 위로해 준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도 입장이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당 대표가 누군가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야당 대표가 당연히 찾아가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야당 대표하고 한 번도 제대로 대화도 해본 적도 없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한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 보면서 저는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이념을 다시 앞세우면서 패거리 카르텔을 뭐 척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야당이 존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민주주의 의회 정치에서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당연히 있는 건데
야당을 마치 일소해야 될,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자꾸 발언을 해버리면 여당 대표가 야당을 공격할 때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다른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정치권에서 좀 서로 투각투각하는 모습 보인다 하더라도 예. 좀 국민 통합하는 모습, 포용하는 모습 이런 것들 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그런 모습이 안 보여졌다면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음. 좀 차이를 인정하고 예.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될 음. 파트너다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사이에 사실은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그동안 독서를 좀 내놨는데 이게 이틀간 어제 오늘 일절 사라졌거든요, 지금요. 그럼 다들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다, 이거 정치 테러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자, 좀 뭐 이 서울대병원 앞에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다음 주제는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자, 제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조용한 성격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일까? 이 피의자 지금 이 체포된 피의자 얘기로 보이는데요. 어제 그 상황 그리고 이 피의자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된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 사람 저거 뭐야 저거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범 있으십니까? 혼자 범행 준비하신 겁니까? 언제부터 범행 준비하셨습니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난달에 부산을 부탁합니다. 범행 계획하셨나요? 자, 저런 모습이고요. 지금 경찰이 계속 조사 중이에요. 근데 조사를 좀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조금 나온 게 있는데 화면을 좀 소개해드리죠. 여기 있습니다. 자,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조금 내놨어요. 기자들에게. 이런 내용입니다. 피의자 구속영장 가능하면 오늘 중 신청할 것이다. 아직까지 소식은 없는데 오늘 중 신청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밝혔어요. 그리고 진술 예의가 있는데 단독 범행 그리고 살인 고의 등을 진술했다. 일단 진술입니다. 또 나온 게요.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계획 범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좀 벌이고 있다.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좀 보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는 건 오보다. 일각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다. 흉기는 등산용 칼의 일종이다. 근데 이걸 뭐 개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그리고 동선을 보면은 사실은 먼저 뭐 부산을 찾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걸 앞서서 이런 내용은 좀 보도가 된 내용인데 오늘 설명이 좀 나왔고요. 자, 다음은 이 피의자의 지인들, 피의자를 알고 있는 분들이 내놓은 설명입니다. 언론들이 가서 이제 취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있습니다. 지인들이 전한 피의자의 평소 성격은 어떨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의자가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행동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이런 설명이 좀 나왔네요.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다. 조용한 성격이었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 테러와 조용한 성격, 소심한 성격이 글쎄요.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정치적으로 언행하는 걸 들은 적도 없다. 이건 살짝 의외로 받아지고요. 그다음에 바둑을 즐겨하는 차분한 사람, 믿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평소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다라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요. 사실은 이런 범죄 분석 전문가는 과연 이 피의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좀 시각이나 분석이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를 좀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확신범이 그러죠. 이게 죄가 되고 처벌 반드시 받는 걸 알면서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념으로 테러범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자기 죽는 걸 알면서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확신범이라 그러죠. 조현식 옆쪽 확신범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시도하고 계획하고
또 죄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이 이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확신에 찬 범행이라는 얘기죠. 소심하고 뭐 열심히 살았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확신에 찬 그런 신념이 더 강할 수도 있죠. 자,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찰은 수사 중이고요. 지금 범죄 분석 전문가의 분석 지금 방금 들려드렸는데 아직은 뭐 단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갑자기 이 피의자의 뭐 정당 당적 여부를 가지고 어제 오늘 참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경찰은 지금 이걸 알아보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 안 하고 있는데도 당적 가지고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오늘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과 절차대로 당적 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오늘 오전에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다만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에 나온 소식인데요. 경찰이 각 정당의 협조를 받아서 당적 여부에 대해서 좀 가서 봤다, 확인을 좀 해봤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 뭐 설왕설래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정치권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약간 좀 한탄하면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그분이 민주당원이었는지 아닌지, 과거에 뭐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니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인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예, 그게 뭐 어떤 정책 성향을 가졌는지는 아직 잘 모르니까 뭐 추측하긴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어떤 이런 국민들이 이런 개인적 선택을 하게 된 거에 대한 정치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정치권이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 가입 여부 등을 두고 양극단의 혐오 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실인 양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여야가 각각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입장들을 냈죠. 정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네. 앞서서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뭐 측근, 뭐 좌장 이렇게 꼽히시는 분인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민주당원인지 국민의힘 당원이었더니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걸 봐야지 왜 엉뚱한 걸 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좀 매우 적절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적 여부에 따라서 마치 분노의 타겟을 정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분들이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 지금 수많은 호사가들과 뭐 유튜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추측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주치 말고는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뭐 의사라고 하는 분들이 뭐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막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또. 그런 말을 보태는 건 너무 불필요한 일이고요. 지금 이 테러의 뭐 원인, 동기 이것 역시 뭐 당적을 보고 우리가 뭐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할 문제가 아니라 수사본부가 결정할 문제죠. 이거를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정치권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놀라시고 분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시면서, 그럼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분노를 좀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야죠. 오히려 이런 분노를 활용하고 누군가의 타겟을 정하고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세력 때문이다라고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노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포지티브하게 우리 당의 우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 후원금으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포지티브한 방식을 요구를 해야지, 분노의 대상을 네거티브하게 딱 설정해서 이 사람 때문입니다, 이 세력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들 지금 이미 정치권 여야에서 서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 자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또 그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정치권에서 이런 혐오의 정치, 서로 뭔가 그 상대방을 혐오하고, 박정화 대변인이죠. 박정화 대변인, 죄송합니다. 상대 혐오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저는 이거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물리적 테러는 지금 일어났지만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새치혀로
사실상의 인격살인을 하는 이런 언어적 테러는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문화를 만든 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반성하고 자중하고 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해야지 당적은 어디냐, 분노의 타깃은 어디냐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다 같이 좀 이 자성하는 걸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진 부의장께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민주당 내에 이제 강성 지지층이라는 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이 비명계 의원들 향해서 보였던 어떤 태도나 모습을 보면 자칫 이번 사항도 뭔가를 섣불리 단정을 하고 뭔가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런 걱정이 사실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사건이 일어난 지 뭐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온갖 뭐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면서 예. 그런 분노를 또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사실 저는 뭐 당에서 계속해서 뭐 통합 이런 것들을 이런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통합 메시지가 참 안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분노하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원래 국제 관계에서도 뭐 매파 비둘기파가 있지만 좀 뭐 테러 행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매파들이 좀 더 득세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내에서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이것 봐라 하면서 뭔가 좀 그 분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말씀하신 그 우려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저는 뭐 그런 분노의 목소리에 더 맞서서 통합을 주장하던 분들, 뭐 예를 들면 김부겸 총리라든지 이런 예. 좀 그 말의 무게감을 알고 계신 정치인들께서 그런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면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현명하게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태근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 피의자의 당적을 놓고 참 어제 오늘 짧은 시간인데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고 단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양당은 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적절히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좀 약간 그 신중의 신중을 예. 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저는 솔직히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언론과 경찰이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이제 그 피의자가 체포될 당시 그래서 경찰 차량에 강제로 이제 그 실는 과정에서 보면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 민주당인가요? 국민의힘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경찰도 피해자가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범행 동기를 밝히는데 피의자의 당적을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았으면 예. 범행 동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적에 관한 질문이 왜 왔어도 얘기를, 당적 물론 질문을 기자들이 했겠지요.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역시 이제 그 친명계 중에서는 제일 좌장에 위치해 있는 분으로 잘 말씀하신 건데 서로 어떤 정당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정당의 그 문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성호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보면 이렇게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테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예. 뭔가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를 그렇게 가게 하는데 우리가 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저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번 나중에 면회가 되면 한번 가는 것도 문병을 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양당은 특히나 우리가 좀 이렇게 증오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치를 하지 말자. 예. 뭐 이런 정도의 성찰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도 예. 조금만 좀 말을 드리고 싶은데요. 1cm 가량의 열상이 발생했고 경상이다. 이거를 기자들이 만들어서 쓴 거 아니거든요. 경찰이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소방 얘기를 전해줬다고 하면서 언론에 뿌린 거예요. 처음에 경찰청에서 열상 뭐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자작극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예. 정치권에 이럴 때 누구의 책임을 묻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적대적 정치를 부추기거나 그걸 활용한 적은 없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될 거고요. 예. 경찰은 오로지 수사를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오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애초 처음 대응부터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에서도 지금 섣부른 얘기가 나오고 경찰이 대놓고 지금 막 당적 확인하겠다고 덤비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누구 한 개인이 이게 조직적인 뭔가 배후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한 개인이 국민의힘 뭐 당원이 그랬다 한다면 민주당 당원은 또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엉뚱한 얘기들을 계속 양산하는 잘못된 정치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모론의 모방 범죄로 보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꺼내놓는 분들도 주변에 지금 정치권 안팎에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개탄하고 한탄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우선 최근에 이게 보면 뭐 음모론, 뭐 배우론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도 약간 한탄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 등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부 인사들의 가짜 뉴스에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의 음모를 꺼내든 유튜버들이란 제아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산대병원으로 처음에 이송이 되셔가지고 이제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후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판단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민주당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어떤 음모론들, 뭐 음모론, 배우론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짐작 가시죠? 성추진 부의장. 진짜 정말로 각가지 음모론이에요. 각가지 음모론. 그거를 뉴스와이드에서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각가지 음모론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그런 음모론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이거 경동맥과 경정맥을 구분해서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거는 상상하면 굉장히 끔찍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유추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그런 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뭐 의학적 지식을 막 동원해서 이러한 이유를 대면 뭐 저도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람의 목숨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우리 사회가 이 정치인에 대한 비난, 정치인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지만 재발 방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갈등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위치에 있고 그런데 뭐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과의 스킨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지지자로 위장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본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감고 있는 뭐 왕관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정치인이 거부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가로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도 이런 의전 좀 과도한 뭐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비교 대상을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예를 들면 아이돌 같은 경우에 아이돌들의 경호원들이 아주 과잉 경호하거든요. 뭐 팬들이 달려들었을 때나 이럴 때 강하게 제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 국민들이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의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한 경호 괜찮다라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대중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에 대한 이런 좀 경호, 좀 과한 경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논의할 단계가 되어야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추측하고 뭐 억측하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행위들은 지양하고 우리 저는 우리 한 사회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는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다. 지금 유튜버들이나 호사가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갈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 정치권 그리고 언론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 일정을 있었죠. 어제 뭐 지역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는 모습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어제 이 모습이 좀 많이 회자되는데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런 이상하고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 나오는 걸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네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정치보다 목숨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이런 타상보다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신변에 대한 안전, 정치인들의 그런 보호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데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렇게 먼저 찾기보다는 좀 쉬는 시간을 두면서 그분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증폭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념적 내지는 진영적 편집증에 가까운 몰두에 함에서 발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SNS에서 자기의 조회수가 일정적으로 늘어나면 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념적, 진영적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하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제지하시면서 자기가 당한 것처럼 봐주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당원 중에 가짜 뉴스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해당 행위니까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주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정치 지도자들도 진영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당원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이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그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더 강도 높게 이것을 자율 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엑스레이트, 트위터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사회적인 행위를 언어를 그 내용을 쓰거나 욕설을 쓰거나 그럼 강제로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좀 넘어서서 예를 들면 유튜브 계정 중에서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출연하면 그 출연시킨 계정은 무조건 다 1년 이상 정지시켜버린다라고 하든지 그걸 안 하게 돼서 거기서 확산됐다라고 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 권위 있는 우리 MBN의 뉴스와이드와 같은 것과 다르게 너무도 많은 계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미디어가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의 책임성을 가져라. 예. 라는 것들을 보다 더 강제력 있게, 예. 강도 있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를 걱정시키는 게 이제 음모론 부분. 이게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퍼져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 걱정거리인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4일 한동훈 광주에 오면 이게 뭡니까? 내일 광주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픈 채팅방에 협박글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이게요. 이 협박글을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가 보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쪽, 제주경찰청, 제주 쪽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즉각적으로 조치가 취했는데 광주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서 제주경찰청으로 인계가 됐다고 그래요. 내일 정말 한동훈 비서장이 광주 가거든요. 근데 이게 났으니까 비상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오늘 새벽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이재명 너 분명히 살인 예고한다. 이건 뭡니까 지금? 시점을 올해 12월. 살인글 예고예요. 이게 10여 차례 반복 게시 후 삭제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러자 지금 경찰도 비상인 거예요. 이런 전담 보호팀 이런 걸 가동하겠다. 그래서 뭐 경찰 지휘관 등 직접 현장 지휘하고 형사팀 기동대 등 배치한다. 위험 요소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 경찰도 지금 비상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근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신변에 대한 위협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지난해 사실 묻지마 어떤 이 살인범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이후에 약간 모방범죄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나타났는데 이거요. 더군다나 지금 총선 앞두고 계속 이런 글이 자꾸만 올라오면 이거 정말 걱정 아닙니까? 저런 글을 누군가 올리게 될 경우엔 바로 경찰에 출동한다거나 예. 아니면 형사 처벌을 한다거나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런 글을 한 번 올렸다고 해서 범죄자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건 보면서 이후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음모론을 소비하는 사회가 어느새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 이성균 배우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어야 맞아요. 애초부터. 근데 나중에 가서 이성균 배우 사생활까지 다 들춰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욕하면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뉴스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 터지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더라도요. 뭐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가 아까 열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흉기가 스쳤대.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체질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형사처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폭스뉴스가 전자개표기 조작서를 보도했었어요. 1조 원 배상금 물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문제가 되거나 유튜버가 문제가 되면 그거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두는 방식보다는 그 발언에 대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유튜브한테도 그냥 계정을 없애게 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또 역으로 위축시킬 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런 살인 예고글이요. 이건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건 심각하고 정말 만약에 그런 행동에 나선다면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비극이 발생하게 버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선거 앞두고 자꾸만 이런 글이 반복될 우려 이런 것도 좀 일각에서 나오더군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권 간에 있어서의 굉장히 심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일상적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예. 본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확신을 갖게 돼요. 예. 그 확신을 가지면서 아 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 나는 상대방을 공격해도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 들어도 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뭐 다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제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보면 경찰이 예. 지금 이제 전담 경호 인력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경찰 인력이 사실은 민생 치안하기에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네요. 근데 예를 들면 대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각 정당에서도 정당 스스로가 예. 일단 먼저 대면 과정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당 스스로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도 예. 저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분이 계속 어떤 음모론, 그다음에 이런 뭔가의 약간 모방 범죄를 보이는 행동, 앞서서는 무슨 당정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막 얘기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피습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비명도 주춤. 아, 여기는 지금 무슨 탈당? 신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쪽인데 여기가 좀 주춤하고 있다. 아, 이런 얘기인데 화면 좀 보시죠. 일단 이 뭔가 일정들이 약간 차질을 이고 있어요. 이 내용 말고 일정 내용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 원래 오늘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비명계 모임이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할 예정이었어요. 이게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결단을 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결단합니다. 약간 이런 형태의 최후 통첩이 예정되는데 지금 뭐 할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이 내일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번 주에는 있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금 뭐 미뤄진다.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줄줄이 뭔가 좀 연기되거나 또는 미뤄지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이재명 대표 피습 소식에 충격과 분노 금할 길 없다. 조속한 쾌유를 빈다. 그리고 용의자 철저히 조사해라. 오늘 원래 예정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했습니다. 어제 입장 내고요. 오늘 뭔가 얘기하려고 원래 이런 일이 없었다면 뭔가 얘기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주춤, 이재명 대표와 대치를 하고 있던, 각을 세우고 있었던 인물들이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요 얘기 관련해서, 일단 송시훈 부의장. 이게 일정이 늦어지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 이거 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글쎄요, 저는 일정의 문제만 있지 또 추진하던 것이 멈추거나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사실상 지금 거의 이제 상수가 된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원칙과 상식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아직 상수는 아니다. 변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마 오늘 예정되었던 것도 뭐 탈당을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다시 한번 뭔가 제안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뭔가 제안, 요청, 그쵸. 요구 이런 거겠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어쨌거나 다행히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겼다고 보도가 나왔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최소 2주 이상은 지금 정상적 당무를 보기 힘드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작년에 단식을 하셨잖아요. 장기간 단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몸의 회복력이나 면역력이 정상인 수준까지 회복되었는지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주일 뿐이고 이게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몸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뭐 방금 말한 뭐 이낙연 전 대표 신당이나 이런 시기에는 조금 잠시 멈췄지만 총선의 시기에는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9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지금 뭔가 빠르게 지금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몸 상태 때문에
지금 진두지휘할 수 없다면 뭐 조기 선대위라든지 뭐 통합선대위라든지 아니면 선대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은 비대위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혹시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대행 체제로 간다. 저는 그 상태로 가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광폭 행보 과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단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워 계신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2주 동안 최소 2주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뭔가 공식적 활동을 못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혹시나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총선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분명 지금 고민을 벌써 또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좀 통합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뭐 상수인 부분도 있지만 변수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직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가 올해 들어서는 일주일에 최대 많으면 3번 뭐 재판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당무도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 재판도 그럼 줄줄이 다 연기되는 겁니까? 뭐 당연히 연기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재판조차 출석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다 상태에서는 보니까 뭐 불가능해 보여요. 네, 이거는. 뭐 앞으로 2, 3주 내에는 아무래도 좀 외부와의 접촉을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다만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인재영입위원장도 지금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선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우면서 총선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부재를 하게 된다면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정말 고심하고 또 뭐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 민주당 안팎에서는요. 뭐 민주당 밖에서도 얘기했고 뭐 국민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이번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약간 관심사처럼 떠올랐는데 전망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일단 약간 이거 좀 뭔가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라는 쪽으로 보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신당 만드시면서 어떻게 계속 이 병석에 있는 수술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겠어요? 이제 오늘로서 이낙연 신당의 바람은 이미 잦아들 수밖에 없고 신당은 불가능해졌다. 그걸 무리하게 신당을 추진한다. 노욕 말고는 설명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또 이재명 대표 회복했다고 바로 그러면 회복했니 나갈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렵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상당히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왔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한 2명의 얘기는 이거 좀 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요. 다음 목소리는 이분은 정치권 들여다보시나 분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일단 당장 뭐 이낙연 전 대표 탈당, 원지가 상식 탈당은 거의 예고되어 있었던 건데 그 일정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다만 이제 그것은 속도에는 영향을 미쳐도 방향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낙연 전 신당 앞으로 이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조금 시간 지나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박성민 대표 분석이 맞다고 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나 안민석 의원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고 지금 이제 올해 총선이 4월 10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정이라는 음력설 연휴가 2월 9일부터 시작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엄청난 사태이지만 총선을 지금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이낙연 대표는 지난 연말보다도 메시지가 조금 더 진정이 돼서 새해 첫날에는 한국의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메시지가 이미 진전됐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당연히 지나갈 거고 예. 지금 신당을 추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각자 신당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신당 전체를 다 묶어서 단일 대오로 3자 구도를 만들 것인가. 그게 이른바 빅 텐트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강 2중 구도, 4자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정치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사람들의 견해가 좀 약간씩 내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핵심적인 가치는 이 상태의 한국 정치는 안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 예. 본인들이 조금 물러서 가지고 정치 구조를 바꾸는 단일 대우를 만들자. 요 지금 고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러한 뭐 물밑 접촉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것이고 예. 아마 이제 결론이 잘 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단일 대우로 신당을 가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할 수밖에 물리적 시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의 창당이라든지 예. 그 창당 이후에 그 양당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공천 작업이라는 게 간단치 않아요 생각보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이 대표의 피습이 상당한 사건이고 충격이긴 하지만 예. 다음 주 중을 넘어서면서는 아마 정치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신당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큰 대우를 만드는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이재명 대표 피습 이 사건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어떻게 이게 동력을 좀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니다. 별 상관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에 빠지게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좀 우리가 너무 성급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빠르다. 판단하기. 좀 빠릅니다. 지금 일단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예. 지금 중환자실에 뭐 저런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계속 환자를 두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예후를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은 다 일반 병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반 병실에서 어느 정도 호전되는지를 확인하고 보고 이 정도면은 한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료진의 판단이 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런 그렇겠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조금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거.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하루밖에 안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좀 그래. 지금 너무 빠른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좀 그러면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답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하면서 요구했던 건 당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사실상 사퇴 요구를 한 거잖아요. 네, 당권 내려놓으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얼굴로 이번 총선 치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선거인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번 기간이 장기화돼요. 한 달 정도 당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쳐보죠. 그러면 결국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공관위원장이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임혁백 교수로 공관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공관위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면 그 임혁백 교수를 임명한 것도 당대표가 그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투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혁백 교수가 공천 관리 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공천 자격 심사를 위를 민주당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자격 심사 통과한 사람은 예비 후보 등록해서 서로 간에 경쟁하면 되거든요. 경선하면 3월 1일에 경선 결과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한 달 정도 공석인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게 상당 부분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당무에 공백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으니. 그럼 어떻게 공천에 개입하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개입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런 걸 호락호락 들어줄 스타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직 안 내려놨으니 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말하기가 좀 어려워진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 당무 복귀, 그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유동적인 측면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약간 한 가지 더 섣부르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요. 이동석 전. 저는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이런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열어뒀어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1월, 2월 달 정도 되면은 분명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빅텐트를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석 원내 교섭단체 설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호를 3번을 받기 위한 치열한 쟁탈전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고요. 이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그 당으로 많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지만 정치권에서는 조금 앞서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전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대상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안 받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 이게 뭡니까? 총선 뒤에 합당, 복당을 노리나 누가 이걸 노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합당, 복당하니까 어느 당을 나가신 분 얘기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얘기 같은데 오늘 허은하 의원 탈당 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신당이 만고의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명백히 어려운 길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꽃길이어서가 아니라 가야 할 길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협박 정치 이제 끝내겠습니다. 성시환 부의장. 허은하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아마 당에 접수가 됐으면 상실이 됐을 거예요. 근데 아직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승계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 상실된 거예요. 의원직을 버리면서 탈당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굉장한 용기로 봐야죠. 사실 천하 용인 중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만 잔류를 하겠다고 선언했었고 허은하 의원은 그래도 비례대표 때문에 좀 나중에 하지 않겠냐라는 추측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과감하게 그냥 던지고 나간 것들은 저는 글쎄요, 뭐 허은하 의원의 그런 용기,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허은하 전 의원의 용기를 좀 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신당에 대한 뭐 여론조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근데 또 저는 오늘 그 탈당을 하면서 한 이 기자회견이 매우 조심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신당이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하고 나가는 느낌인데 지금 매우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저 모습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화면 보면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조금 뒤에 담을 것 같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메시지도 좀 바뀌었거든요. 합당, 지금 우리 제목이 합당, 복당 이전과는 좀 다른 메시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바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어필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수 정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보수 정당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제3지대 뭐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전통적 보수 지지자들에게도 우리 보수의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도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고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자분들 내가 나중에 뭐 선거 잘 치르고 나서 합당도 할 수 있고 뭐 복당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나에게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또 한쪽 손으로는 지금 뭐 진보 진영에 있는 탈당파와도 아니면 또 새로운 세력을 추구하는 분들과도 지금 다 열려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 만약에 지금 아까 이낙연 전 대표에도 얘기도 나왔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손을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갑자기 국민의힘에 합당을 한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거 양쪽 손을 잡고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쪽 손을 놔야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교섭단체 구성, 또 뭐 번호 이런 총선 앞에서의 번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 뭐 현실적인 부분을 욕심을 내는 건 알겠으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은 저는 글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준석이 추구하자는 게 제3지대야 아니면 보수를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불분명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천하람 변호사 지금 합류했잖아요. 뭔가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 숫자 얘기들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저한테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마 희망자도 전국적으로 지금 1,400분 가량이 있어서 검증하는 작업에 손이 부족할 정도이거든요. 우리나라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공감하는 분도 많고 또 신당의 온라인 당원 가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공지나 문자나 이런 걸 이메일을 돌리지 않았는데도 벌써 아름아름으로 방금 확인해보니까 5,400명 정도 이제 당원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링크가 유출된 지 한 몇 시간 되지 않았는데 소위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견실한 어떤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지금 구체적으로 막 움직이고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연락 오고 가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약간 뭐 설명을 내놓은 건데 그런데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무슨 합당 얘기를 꺼내나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탈당 선언문에서 얘기했듯이 절대 지금 뭐 선거 전에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든 꼽아가지고 선거 후에는 그러면은 합당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뭐 가능하진 않을까. 정세균 주는 이거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 뭐 농담입니까? 아니면 진담이 섞여 있는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먼저 제가 좀 앞에 그 허은하 의원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의원직 던지고 신당행을 했잖아요. 그 개혁 정치는 저렇게 해야 돼요. 정말 결기를 갖고 뭘 하나 던지고 명료하게 의지를 갖고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초선 의원 중에서 특히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 정치를 하는 모습 에 대해서 상당히 참 기대할 만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았고요. 그 이준석 대표가 요즘 이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가급적이면 나중에 찾아서 좀 봐요. 근데 말하는 태도가 일단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만 여전히 싸가지 없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져 있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본인이 이제 신당 준비를 쭉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정말 빅텐트를 만들어 볼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사실은 신당 그 자체 또는 당원 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지지율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출마 자원이 정말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을 만한 출마 자원이 얼만큼 있는가. 세 번째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띄워줄 활동가가 얼마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적지 않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현역 의원 중에서도 더 추가로 결합할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번에 한번 정치를 크게 바꾸려면 힘을 더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려면 자기가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계속 대립각을 세우지만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태도도 좀 예의도 좀 갖추고 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합당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총선 뒤에 상황 따라서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뭘 열어뒀는데요 이거는. 저거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윤석열 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보수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지금 이번 총선은 윤석열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 정당의 승리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전체의 승리로 안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사실 웃으면서 한 겁니다. 그거를 한 거다. 김성환 평론가? 지금 뭐 총선 결과에 대한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하면은 뭐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사실 이 신당을 창당할 때 사실은 이 중앙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역 정당, 각 지역 정당은 최소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5개 지금 개. 만든다는데 수도권 3곳에서 2곳을 더했는데 그게 대구, 경북이에요. 각각 딱 DK를 집중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총선 뒤에는 뭐 합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여전히 뭘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저는 그 합당이 흡수합당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랬어요. 왜냐하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고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그냥 가서 뭐 접수 이런 뜻을 한 겁니까? 그럼 지금? 접수라고 하기엔 그렇겠지만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 크게 진다고 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생겨날 거고요.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틀 가지고는 이 배에 승선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운 과정들이 있을 만약에 거고요. 총선 뒤에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면 그렇게 벌어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하면 거네요.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정계 개편이 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언급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만 보고 가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약에 총선만 보고 간다고 하기에는 예. 좀 무모해 보이는 측면도 있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3신당이 성공했던 전례가 없으니까 뭐 과거에 국민의당은 예. 얘기는 했지만 근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비록 좀 힘에 부치고 뭔가 확실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허은하 의원 탈당을 보면서 예. 정의당 류호중 의원이 저는 생각났어요. 모두 비례대표 의원이죠. 예. 근데 몸은 탈당해서 움직이는데 당적은 계속 두고 있으니까 정의당에서 탈당하라고 지금 거의 애골복골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경고를 탈당인데 하는데. 탈당을 정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게 지금.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지나치게 무모하거나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모해 보는 측면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올 사람이 있어. 배지 지금 한두 개 안 온다 그래서 우리 그 정도까지 세력이 없지는 않아라고 하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께는요. 이준석 전 대표가 내는 조건에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이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는 총선 전에는 뭐 절대 뭐 같이 하는 거 없겠다. 그리고 당을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자의 길을 가면 되지 않을까. 그때야말로 진짜 각자의 길입니까, 그럼?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 합당, 신당 가능할 수 있다, 뭐 합당 가능할 수 예. 있다 이런 발언은 그 확신에 차 있는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바른미래당 때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바른미래당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전신 뭐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전례가 때문에 있네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론도 물론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확신에 찬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이준석 신당이 가치를 내세우면서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1,400명 지금 입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뭐 현역 의원 계속 들어오길 희망한다. 근데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입당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걸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뿐인 정치는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패널 분들 들어주면 이제 보선 신원이나 전망이 약간씩 갈리고 있어요. 자,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 위준교사 첫 재판 2주 연기. 아까 저희가 살짝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재판이 지금 연기가 불가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입원 상태 그리고 회복 중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회복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위준교사 첫 재판이 2주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아까 이종석 전 행정관이 예상했는데 뭐 예상대로 지금 연기가 좀 되는군요. 일단 2주 연기라고 좀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훈 대전 대구 극찬한 이유. 어제 두 곳을 갔는데 뭐
그곳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이런 곳이 없고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꺼내놨는데 우선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에 방문했잖아요. 얼마 전에 비대위원 한 분이 과거의 어떤 발언이 이게 노인 폄하, 노인 비하이냐 그래서 결국엔 사퇴했거든요. 오늘 이거와 관련돼서 노인회를 방문했는데 그런데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인회 방문하기 앞서 지난해 8월 먼저 노인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죠. 민주당의 당시 김은경 혁신위원장. 본인의 과거 발언이 크게 논란됐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사과하러 간 거거든요. 일단 이 모습부터 작년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투표권을. 되게 합리적이지만 정신 차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진정성. 자, 지난 8월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에 뺨을 때리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났었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노인회 방문했거든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회장님 워낙 익혀 주셨고요. 네, 앉으세요. 회장님 기념사진 먼저. 비대위원장님 명함 찍었죠. 명함 하나 회장님한테 드려야지. 저서 또.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 전에 김은경이 요 앉아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혼이 났는데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또 이재명 씨는 결국은 오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젊은 분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성추행 부의장 지금 모셨는데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김은경 전 위원장은 본인 발언이 문제가 된 거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소속된 비대위원회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퇴를 했고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 모습과 작년 8월의 모습 좀 비교하신다면 어떤 차이를 좀 보셨어요? 저도 지금 영상을 처음 봤는데 너무 화기애애해서 지금 약간 놀랐고요. 글쎄요, 일단 근데 지금 그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 바로 즉각 사과를 했고 해당 비대위원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이재명 대표가 오지 않았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은경 혁신위원장 말고 이재명 대표가 좀 그냥 이런 사과는 과해도 좋다. 과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못 갔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편은 들고 그걸 오늘 굳이 얘기를 꺼내놨네요. 굳이 지적을 또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느 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화기애애한 근데 민주당은 그런 걸 단순히 국민의힘이 그 60대 이상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으니까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혹시 앞으로 선거 98일 동안 분명 설화 또 분명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좀 그냥 반면교사 삼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목적이 사과하러 간 건데 분위기는 약간 환담을 하는 분위기죠. 굉장히 반갑고 자료도 보여주면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자, 오늘 있었던 모습에서 바로 전해드렸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대전 그리고 대구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아까 제목에 나왔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을 극찬을 했다고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전은 우리 당에게 언제나 역전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에 정체되거나 매몰되면 안 된다.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대전은 역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는 본인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다. 극찬을 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 행사는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예. 하는 행사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그 분위기도 띄우고 좀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박수가 나올 만한 얘기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여러 가지 매력도 있고 말씀도 잘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예. 핵심 메시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수진영 전체가 기대하는 것은 총선을 어떻게 승리할래?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기가 왜 왔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는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이런 전망을 낼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의 메시지가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586 청산하면 되고 586 청산한다고 나라가 좋아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청산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막 돼서 언론이 주목합니다만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계속 이제 앞으로 이제 질문들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좀 환호를 받고 뭐 이렇게 좀 하는 메시지만 가지고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께는요, 요 발언한 거 말고 대구에 갔을 때 그 모습이 나왔거든요. 아까 보면 의자 위로 올라가서 단상동에 의자 위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앉아서는 넥타이를 갑자기 풉니다. 빨간 넥타이였는데 그걸 풀어치고 막 셔츠를 좀 말아 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뭐랄까요 저런 모습을 보면 약간 좀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느낌을 주는데 그동안 사실은 엘리트, 모범생 이런 이미지였는데 약간 뭔가 이런 이미지를 좀 벗어나려는 그런 생각일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네, 지금 이제 넥타이 풀면서 무슨 얘기 하나 좀 계속 입 모양을 봤거든요. 예. 더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덥다. 굉장히 그 안에 열기가 뜨거웠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안 풀고 있었는데. 본인이 또 뭐 그 앞에서 연설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취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정치인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업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이렇게 공중에 붕 뜨면 어쩌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아까 정태근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런 거잖아요. 선수촌장을 임명해 놨더니 저기 가가지고 골프 선수 되겠다고 계속 골프만 치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골프를 친다고요? 아니 대한민국이 가가지고 올림픽에서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선수촌 선수들을 전부 다 그쪽 방향으로 몰고 가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골프 종목 가가지고 골프만 금메달 따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식의 화법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는요. 기존의 국민의힘이 해왔던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왔던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얼굴은 국민들이 잘 안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만 봐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도 여전히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윤 대통령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으니까. 뭐 금융투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 여야 간에 2년 유예하기로 한 거 대통령이 가가지고 한 방에 그냥 막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당을 끌고 가는 역할은 뭐 잘할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당만 끌고 가가지고는 이번 선거에 이기기 어렵다.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를 아마 본인 스스로가 좀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일은 광주 일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막에 잠깐 나갔는데 내일은 광주 일정이 있어요. 그럼 광주에 가서도 마이크를 잡고 생각을 얘기하고 뭔가를
발언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과연 광주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쓸까? 이것도 지금 관심사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무성 전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뭐 잘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당에 왜 위기가 와서 내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생길 거 아닙니까? 자, 방금 김무성 대표가 등장한 게요. MBN이 최근에 시작한 정치 유튜브 방송 지하세계 그 코너가 나는 정치인이다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늘 어제 출연해서 오늘 방송이 됐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모습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동석 전 행정관. 김무성 전 대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글쎄요, 당부 걱정에서부터 나오는 당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무성 전 대표께서 지금 부산 출마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아야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무성 전 대표께서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고언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당이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거침없이 쓴 발언을 내놓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런 의견들도 적극 반영한다면 앞으로도 총선 결과에 좋은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까도 말씀한 내일 광주를 방문하고요. 5.18 묘역도 지금 찾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모습들 내일도 아마 뉴스와이드에서 그 모습 좀 전해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90초 룰의 기적 모두 살렸다. 이게 뭔가를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여객기에 탑승하신 분은 다 탈출에 성공했거든요. 피해자가 없었어요. 자, 이 얘기인데 어제 이 항공기 화재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スーツケースはもういいっつって早く早く出てっつってそういう叫び声が聞こえました。だから荷物取ろうとしてる人もそう鍵も漏れちゃったんで。家にも入れる。荷物は燃えたんですか？全部。 자, 자칫 했으면 대참사가 벌어졌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어제 상황 좀 정리해드리죠. 이렇습니다. 어제 일본 하네다 공항 오후 5시 47분에 여객기가 착륙을 합니다. 근데 이륙 중이던 일본 해상보안庁항공기 여기에는 6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요. 화재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요. 6시 5분 여객기 탑승자 전원 탈출됐다고 알려진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해상청 항공기는 탑승했던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탈출했는데 이제 부상인 거죠. 6명 탑승 중에. 그렇다면 여기입니다. 379명이 전원 탈출을 한 거예요. 한 명도 어떤 사망자 발생 없이. 이걸 그래서 뭔가 이거 기적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바로 이거였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자, 전원 생존 기적주엔 90초 룰이라는 게 있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거 항공업종이나 이런 데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90초 룰. 비행기 설계부터 좌석과 비상구는 90초 룰을 지키도록 설계한다. 만들 때부터 뭔가 이걸 염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90초 룰은 구체적으로 승무원은 90초 룰 바탕으로 이 90초 안에 모든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매일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그리고 탑승하는 승객들에게도 미리 사전에 어떤 안내를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됐고 성공을 한 겁니다. 지금요. 대단한데요. 이거는요. 김성환 평론가. 사실 90초 룰 자체가 이게 상공기 설계부터 적용되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훈련이 되고요. 그리고 탑승한 승객들도 승무원의 지시에 잘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글쎄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 하나 보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4분 남짓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예. 사람들한테 다 탈출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나오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충분히 걸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탈출에 에어매트까지 펼치고 그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건 진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승무원들이 우리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하잖아요. 탈출하는 훈련, 승객한테 안내하는 훈련.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먼저 대피하는 게 아니라 승객을 우선 대피해야 한다는 거. 일종의 담력 훈련 같은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훈련한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이번 사고뿐만 아니고요. 재난에 대비할 때에 사전에 훈련하는 것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일본이 규모 6.6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리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예. 우리도 반복해서 훈련을 미리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지나가면서 굉장히 특이한 걸 봤는데요. 예. 지하차도 가장 안쪽에 사다리를 전부 다 지금 지하차도에 만들었어요. 이번 참사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네. 이전에는 탈출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갇히면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 노란 사다리 아마 지나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사다리를 양쪽에 2개씩 다 설치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재난에 따른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번 사고로 정말 기적적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 아니면은 이렇게 각 훈련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우리도 저렇게 탈출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다리 설치했던 것처럼 사다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약 거기에 갇혔을 때 탈출을 못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재난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0초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까 뭐 항공기를 만들 때부터 적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90초 안에 탈출할 수 있는 훈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훈련의 그 과정이 이 전제가 있는데 저런 화재가 비행기 내에서 발생했을 때요. 비행기가 통상 비상구가 2개 정도 앞뒤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화재고 사고가 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구 하나를 못 쓸 경우 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가정까지 한답니다. 그 하나로 탈출하는 연습을 90초에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이게 90초 룰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거요. 예.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이거 우리도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요. 배울 점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워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문제하고 예.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의 문제하고 또 그 훈련에 의해 가지고 위기 상황을 지휘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따라주는 그 태도 이게 딱 결합됐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송 얘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스몰 가능한 지하차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자동 감시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물이 일정 정도 하면 무조건 차단벽이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우리 민방위 훈련 언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참 안 했습니다 지금. 안 했다. 올해부터 지금 다시 4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었나요? 아닙니다. 민방위 훈련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서 뭐 물질 훈련 이런 거 말고도 민방위 훈련 2번 포함해가지고 4번 하거든요. 근데 그냥 훈련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훈련을 할 때 정확히 어떤 점을 국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어떻게 행동하라라는 것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도 사실 제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희가 시스템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는 문제고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하도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좀 제대로 훈련을 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적적인 탈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반면에 저 사고 자체는요. 지금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과연 저런 사고가 왜 난 건가?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지시를 뭔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지시가 있었는데 뭘 잘못 알아들은 건가 도대체 왜 저런 사고가 난 건가 사실 근본적인 거는 저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보도가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